안녕하세요. 시로 안부 전하는 햇살지기 써니 서미선 5월이 인사드립니다. 5월은 하늘과 땅이 화목하고 사람이 화목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날,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석가탄일까지 포함되어서이겠지요. 질곡한 어머니의 삶과 아버지 몫까지 살아낸 어버이이자 스승이셨던 분이 계십니다. 근대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격동과 파란의 길목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어떻게 그 고초를 살아냈는지 삶의 원형을 창작한 대하소설을 쓴 작가. 우리는 그를 대문호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름하여 박경리. 오늘은 소설가가 아닌 시인 박경리와 시 안부 나누겠습니다. 신날새의 해금 연주로 토지 OST 들어볼까요? 소설가 박경리는 본래 시인이 되고 싶었는데 삶이 견디기 어려울 때 시가 위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8.15 해방과 6.25 동란을 겪으면서 평범한 여자가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여 살아남았고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남몰래 시를 썼기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그의 첫 시집 못 떠나는 배 서문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본격적인 소설 집필을 하는 동안에도 틈틈이 시를 쓰고 내기도 했지요. 박경리는 1926년 경남 통영군에서 아버지 박수영과 어머니 김용수 사이의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금이. 화물차 차부를 운영할 만큼 유복했지만
금이는 아버지의 딴살림에 상처를 받으면서 자랍니다. 그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진주여고에 진학했는데 여고를 졸업한 뒤 통영의 우체국에 잠시 다니다 1946년 전매청 서기였던 김행도와 결혼하고 인천으로 이사하여 작은 책방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1950년 수도여자사범학교 가정과를 졸업하고 황해도 연안여자중학교에 교사로 갔다가 6.25 전쟁이 나자 서울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피난을 못 떠나고 인천 직장에 복귀했던 남편은 좌익으로 몰려 서대문 형무소에서 죽게 됩니다. 아버지에 이어 남편 복까지 빼앗긴 금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 통영으로 내려가 수혜점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다 다시금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와 한국상업은행에 취직해 다니면서 본격적인 습작에 나섭니다. 박경리가 아마추어에서 벗어나 프로 작가가 된 것은 우연한 기회였지요. 진주여고 동창인 한 친구가 김동리 선생 댁에 새들어 살았던 인연으로 몇 편의 시를 그에게 보여주었는데 시보다는 소설을 쓰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한 이가 김동리였습니다. 그 후 김동리의 추천으로 문단에 공식 등단합니다. 1956년 박경리는 병원 치료를 받던 아들을 잃는 아픔을 겪었는데 그 이야기를 소재로 삼아 불신시대를 써서 1957년 현대문학 신인문학상을 받습니다. 글쓰기는 남편과 아들을 잃은 선생이 시련을 견디며 얻은 진주 같은 결과물이었지요. 문화유산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우리 시대의 고전인 토지는 작가가 어린 시절 마주한 단 한 번의 강렬한 인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경남 출신의 외할머니가 그에게 들려주었던 1902년 가을이 수학철에는 전국에 호열자가 돌아 누렇게 익은 별을 빌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더라는 괴담 같은 이야기에서였죠. 어린 금이는 그 풍경을 기억 속에 깊이 간직해 두었습니다. 너른 논에 무르익은 벼가 금빛으로 빼곡히 들어찼는데 이를 거두는 이가 한 사람도 없는 섬뜩한 풍경이 마음을 울렁이게 했던 것입니다. 토지는 그렇게 작가의 머릿속에 처음 둥지를 틀었습니다. 박금희가 필명인 박경리로서 살아가기 시작할 무렵 그가 새롭게 집터를 잡은 곳은 바로 서울 정릉이었습니다. 딸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세 식구가 살기에는 모자람 없는 단란한 국민주택이었지만 딸 김영주가 회고하는 정릉 시절을 돌아보면 어찌된 일인지 그 작은 집은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문명 물 새는 소리 악몽이다. 어제는 수도꼭지가 터져서 물바다 되고 오늘 또 목욕탕 물탱크가 샌다. 이리저리 살펴보고 만져보다가 모터 스위치 내려놓고 마룻바닥에 주질러 앉았다. 유리창 밖은 새까만 어둠. 새까만 어둠이다. 유성에서 떨어진 외계인처럼 막막하기만 하다. 이사 왔을 때 그때 모터가 고장이 나서 물 길어오던 눈길 넘어져서 엉엉 울었다. 누가 와서 날 일으켜주지 않나 아이같이 울었다. 꿈속에서도 물 새는 소리, 밤 한가운데 몽유병자처럼 공간을 헤매며 물탱크, 수도꼭지, 보일러실을 찾아다녔다. 유리창 밖은 새까만 어둠, 차가운 마룻바닥, 길 잃은 아이처럼 마냥 겁이 난다.
작품이 좋은 평가를 받고 돈도 좀 생기고 편하다 싶으면 언제나 안절부절하셨다. 그리고 종래는 별나게도 멀쩡한 집 때려 부수기 공사를 벌이는 것이었다. 그것도 건축일을 아는 사람을 데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이라곤 지어본 적도 없는 막리라는 사람을 데리고 이 벽 헐고 저 벽 헐고 집이 흔들흔들 몸살 앓기를 그 몇 차례였던지. 생각이 막히고 앞날이 깜깜할 때마다 작가가 펜 대신 집어드는 것은 망치였습니다. 청사진도 전혀 없이 일단 벽부터 허무는 마구잡이식 공사. 그 막일은 글쓰기에 때때로 진저리를 치면서도 막상 마감한 뒤 딸에게 나 원고 끝나면 뭐 할까? 라고 묻던 작가로서의 불안을 떨치기 위한 나름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나 박경리가 애꿎은 집을 부숴가며 답답함을 풀고자 했던 것은 비단 창작의 고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조간호가 부르는 유배 듣고 오겠습니다. 나 이제는 만나게 하소서. 떠밀어도 더 이상 갈 곳 없으니 젖은 세월을 지나 세상의 끝에서라도 간절했던 나의 사랑 돌아볼 수 있게. 긴 이별도 이젠 거두소서. 날 버린 건 그 사람 아니었기에 저무는 나의 영혼 그 곁에 쉬어가기를. 한순간 꿈일지라도 다시 사랑하게. 하지만 떠도는 세월의 눈길채 눈먼 그 사람 날 모른다면 우리 가엾은 사랑 잊지 못하게 하소서. 어느새 만나더라도 내게 올 수 있게. 작가로서 연재 요청이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호 시절이기도 했지만 사인 박금희에게는 대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으로부터 숨어들고자 애쓴 유배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사위로 맞아들인 저항시인 김지하가 박정희 시대 군사정권의 탄압으로 투옥된 뒤 하나뿐인 딸이 옥바라지에 지쳐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어머니 박경리의 마음은 덩달아 황폐해졌습니다. 정권이 삼엄한 감시와
팔자옥새 모녀라는 세간의 이죽거림은 그들을 더욱 괴롭게 했지요. 그에게는 세상을 향해 문턱을 낮출 마음의 여유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아슬아슬해 보인다는 걱정을 들을 정도로 기자든 문학계 인사든 외부인에게는 조금도 곁을 허락하지 않고 집필시로 삼은 정릉집에 틀어박혀 원고지에 쓸 다음 문장만을 고민했습니다. 어머니 김용수 여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구멍지기나 다름없는 삶을 살던 집 귀신이었던 것이지요. 유배. 내 조상은 역신이던가 끝이 없는 유배. 새끼 낳은 고양이 밥 챙겨주고 손 씻고 문 열고 정적의 덩어리 속으로 파닥이는 나비같이 들어간다. 동산에서 나비 잡는 꿈을 꾸었던가, 꽃술에서 꿀을 빠낸 나비를 보았던가, 황사 속을 맴돌고 헤집고 이 자리 나는 책상 하나 안고 살아왔다. 그렇게 정릉집에 숨어든 시절 시작한 토지의 초반부는 마치 황량한 공사판 같던 작가의 마음을 비추는 듯 땅과 사람에 얽힌 서러운 이야기를 토해냅니다. 선함과 악함이 뒤섞인 온갖 인간 군상이 서로 뒤엉키며 살아가는 아수라장에서 작가가 포착해낸 정서는 단연 포안이었습니다. 이루어지지 못할 사랑에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고아 신세에 천하게 태어나 평생 떠돌이로 살아야 하는 처지에 저마다의 가슴 속 움튼 슬픔을 작가는 절묘하게 묘사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 평사리 주민들 마음속에 응어리진 한을 풀어낼 길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였지요. 습관처럼 찾아오는 불행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쫓기듯 글을 썼지만 묵은 감정을 어떻게 문학으로 분출하며 소설을 마무리 지을 것인지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토지 원고지를 미완의 상태로 잠시 미뤄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야청청. 독야청청 미명 앞세우고 피신해 온 곳 원주 당구동. 독야청청 수식의 가소로움이여 거미줄같이 휘감겨오는 창날들. 창문 열고 겨울바람 마시는데 오장육부 목구멍에서 쏟아질 것 같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산골짝골짝 쉬어갈 나무 한 그루 없고 천지간 둘러보아도 기댈 곳 없어 모래밭 같은 거지 속에 발 묶고 내가 서 있구나. 고심하던 작가의 시선을 돌려놓은 것은 또 다른 토지였습니다. 1980년 초여름 작가는 서울 정릉집을 뒤로하고 치악산 자락에 자리한 원주로 넘어갑니다. 사위 김지아 시인이 출감하고 나서 원주에 정착한 딸 부부를 가까이에서 돕기 위한 이사였지요. 그리고 어머니로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고자 단행했던 이때의 이주는 작가에게 뜻밖의 활로를 틔워줍니다. 마음이 너덜너덜해졌을 작가를 맞이한 것은 너른 뜰에 심긴 나무와 전 주인이 두고 떠난 고양이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보살핌을 기다리는 듯한 이 낯선 것들에 작가는 차차 마음을 주었지요. 펜을 잠시 내려놓고 정릉에서 그랬던 것처럼 망치를 드는 대신 목장갑을 끼고 손에 흙을 묻혔습니다.
반매길은 바깥 사람들과는 달리 단 한 번도 작가를 배신하지 않는 정직한 노동이었지요. 글쓰기와 노동과 나는 산발이 같다던 당신의 새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양희은이 아름다운 것들 들려드립니다. 꽃잎 끝에 달려있는 작은 이슬방울들 빗줄기들을 찾아와서 어디로 데려갈까.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이야 내가 알고 있나. 무엇이 숲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엄마 잃고 다리도 없는 가엾은 작은 새는 바람이 더 세게 불어오면 어디로 가야 할까.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이야 내가 알고 있나. 무엇이 숲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모두가 사라진 숲에는 나무들만 남아있네. 때가 되면 이들도 사라져 고요만이 남겠네.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이야 내가 알고 있나. 무엇이 숲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이야 내가 알고 있나. 무엇이 숲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이들을 데려갈까. 고추밭에 물 주고 배추밭에 물 주고 고양이들 밥 말아주는 단조롭지만 꾸준한 일상이 이어지며 날이 서 있던 그의 신경줄도 차츰 느슨해졌습니다. 사계절 흐름을 닮아 마음이 넉넉해지자 엉켜있던 작품 구상의 실타래도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6년 동안 작가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던 토지는 서희 일가가 빼앗겼던 평사리 땅을 되찾고 조국 해방을 맞이하는 먹먹함으로 절정에 달하며 끝을 맺습니다. 따뜻한 인간의 향기를 닮은 흙내음을 맡아가며 작가는 그렇게 땅 때문에 울고 웃는 인간들의 이야기 토지를 당구동의 앞들에서 일구어 내었지요. 생각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수억 년 쌓인 지층 모양 생각은 쌓이고 쌓여 내 머리통은 터질 것만 같다. 생각 사이로 한 마리 나비가 나르고 생각 사이로 사슴 한 마리 지나가고 생각 사이로 겨울 들판 비둘기 한 마리 있고 그래서 내 머리통은 깨지지 않았나 보다. 원주는 박경리 토지 때문에 유명한 도시가 되고 토지 문화관도 세워졌지요.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일생 동안 투쟁한 그녀. 남편을 구치소에서 잃고 사위가 사흘이 몰다 하고 중앙정보부에 잡혀가거나 또는 재판을 받고 감옥을 가는 와중에 유방암 선고로 한 차례 병고를 치르는 등 평생을 염려와 싸우며 살아온 그는 몸이 어디가 쑤시고 아프지 않으면 심지어 치통이라도 있어야 글이 써진다고 하여 마음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옛날의 그 집. 빗자루병에 걸린 대추나무 수십 그루가 어느 날 일시에 죽어 자빠진 그 집. 15년을 살았다. 빈 창고같이 횡덩그레한 큰 집에 밤이 오면 소쩍새와 쑥국새가 울었고 연못의 맹꽁이는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던 이른 봄. 그 집에서 나는 혼자 살았다. 다행히 뜰은 넓어서 배추 심고 고추 심고 상추 심고 파 심고 고양이들과 함께 정부치고 살았다. 달빛이 스며드는 차가운 밤에는 이 세상 끝의 끝으로 온 것 같이 무섭기도 했지만 책상 하나, 원고지 펜 하나가 나를 지탱해 주었고 사마천을 생각하며 살았다. 그 세월 옛날의 그 집, 나를 지켜주는 것은 오로지 정막뿐이었다. 그랬지, 그랬었지. 대문 밖에서는 늘 짐승들이 으르렁거렸다. 늑대도 있었고 여우도 있었고 까치독사 하이에나도 있었지. 모진 세월 가고 편안하다. 늙어서 이리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누군가는 그녀의 삶을 두고 세계의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첫 번째는 정신대를 피해 결혼을 일찍 하게 된 것과 두 번째는 남편의 사별 과정 속에 아들도 잃고 딸 하나와 노모를 모시고 사는 젊은 여자의 신선한 삶과 세 번째는 사위 김지아가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와중에 암 수술을 하게 되는 그런 칼날 같은 인생 위에서 오로지 글쓰기로 버텨내며 아슬하게 견뎌낸 세월. 대학가요제 출신인 이정희가 부르는 그대의 생각입니다. 꽃이 피면 꽃이 피는 길목으로 꽃만큼 화사한 웃음으로 달려가 비 내리면 바람이 부는 대로 나붓기는 빗물이 되어 찾아와 머물렀던
어디서도 만날 수 있는 얼굴로 만나면 인사할 수 있게 해. 머물렀다 헤어져 텅 빈 고독 속을 머물렀다 지나가 텅 빈 그녀 생의 기본은 초등학교 때의 독서 체험이었습니다. 교문을 나오다 보면 책사가 있었는데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누구한테 잘 말하는 성질도 아니고 항상 남의 뒷전에 서 있는 성격인데 책사에 가서는 그게 없었다고 합니다. 서점에서 쫓겨나도록까지 붙어 서서 읽었다는군요. 책에 대한 흡입력이 강해서 어릴 적부터 독서가 무진장이었던 것이지요. 바느질. 눈이 온전했던 시절에는 짜투리 시간, 특히 잠 안 오는 밤이면 돋보기 쓰고 바느질을 했다. 여행도 별로이고 노는 것에도 무취미, 쇼핑도 재미없고 결국 시간 따라 쌓이는 것은 글줄이나 실린 책이다. 벽에 머리 얹고 곰곰이 생각하니 그건 다 바느질이 아니었던가. 개미 쳇바퀴 돌듯 한 땀 한 땀 기워나간 흔적들이 글줄로 남은 게 아니었을까. 누가 두고 간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읽고 싶어서 아프다고 거짓말 결석을 하고 돌려줘야 할 책은 밤새 읽어내고 책 읽는 것은 음식을 먹는 이상의 힘으로 끌어당겼다 합니다. 결혼 후 남편에게 사회과학 책이 많았는데 독서 습성으로 그 책을 다 읽고 서울 올라와서 은행 직원을 할 때 봄, 겨울 창경원 수금을 위해 행원들이 나가서 표를 팔아주는데 겨울엔 자처했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스케이트 타러 오는 애들만 조금 있으니 난로 하나 놓고 하루 온종일 표 몇 개만 팔고서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에 세계사 대개를 다 읽었다고 하는군요. 그 다음으로는 천문학 책을 읽고 싶었다고 하니 그만큼 독서량이 삶의 모든 기초가 된 것이지요. 미스테리, 희곡 전집도 다 훑어놓으니 그게 다 모여가지고 작가가 됐다고 합니다. 작가로서의 풍부한 상상력에 다독이 더해져 대하소설 작가로서 준비된 사람이 된 것이지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녀는 환경 정책 없는 나라는 야망국이라고 일갈하기도 합니다. 쏟아지는 상업주의적 문화 현상에서 펜대만 움켜잡으면 무엇하나 문학의 바탕은 휴머니즘이어서 애정과 아픔 없이 인간과 운명에 접근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하십니다. 일 잘하는 사내. 다시 태어나면 무엇이 되고 싶은가? 젊은 눈망울들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다시 태어나면 일 잘하는 사내를 만나 깊고 깊은 산골에서 농사짓고 살고 싶다. 내 대답.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울었다고 전해 들었다. 왜 울었을까? 홀로 살다 홀로 남은 80노구의 외로운 처지, 그것이 안쓰러워 울었을까? 저마다 맺힌 한이 있어 울었을까?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누구나 본질을 향한 회귀 본능, 누구나 순리에 대한 그리움, 그것 때문에 울었을 거야. 나는 꿈으로 살려 했고 어머니는 생활에 발묶고 사셨다고 여러 편의 시를 통해 말하기도 하십니다. 글쓰기에 전력 두고 한다고 신경이 날카로워진 선생에게 일상의 평범함을 갈구하는 어머니의 말은 속을 뒤집어 놓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짐작컨대 일찍이 딴살림을 차린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어머니에 대한 애증을 교차시켰지 싶습니다. 생과부 신세가 된 어머니에 대한 연민 한편으로 아버지를 그렇게 나돌게 한 미흡엔 어머니 탓도 없지 않다고 보았던 거지요. 정릉 시절이 매우 심한 강고는 사위의 옥살이가 가중시켰습니다. 옥바라지하던 외동딸을 대신해서 첫 손주를 등에 업고 다니셨던 선생에게 토주 오부가 완간되고 얼마 뒤 원주집이 택지 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수용될 예정이었는데 주변 지인들이 강청에 의해 선생의 집은 보존되어 시민공원으로 만들어집니다. 대신 선생은 토지 수용비를 받아 원주 외곽으로 옮겨갈 만한 땅을 찾아 연세대 원주분교 인근의 오봉산 자락에 토지문화관을 세우고 문인들이 창작 공간을 지원합니다. 외손주들이 한창 자랄 때 참여적 행적으로 핍박을 받아온 아버지 때문에 제도권 학업 진척에 차질이 있었음은 당신의 뼈저린 근심이기도 해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대입 관련 보도가 나오면 꺼버릴 정도이셨지요. 그 뒤 손주들이 제 적성을 찾아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자랑으로 여길 때는 그때처럼 선생의 환한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지인들은 회고합니다. 포레스텔라가 나 가거든 불러드립니다. 내 그림자 하나 생기거든. 그땐 말해볼까요 이 마음 드러나 주라고. 문득 새벽을 알리는 그 바람 하나가 지나거든. 그저 한숨 쉬듯 물어볼까요 난 왜 살고 있는지. 나 슬퍼도 살아야 하네. 나 슬퍼서 살아야 하네. 이 삶이 다 고나야 할 텐데 내가 이 세상을 다녀간 그 이후 나가고 기억하느니 나 슬픔까지도 사랑했다. 말해주게. 흩어진 노을처럼 내 아픈 기억도 바래지며 그때 웃어질까요 이 마음 그리움
건지 차마 날 두고는 떠나지 못해 밤새 그 자리에만 나 슬퍼도 살아야 하네. 나 슬퍼서 살아야 하네. 이 삶이 다하고 나야 할 텐데 내가 이 세상에 다녀간 그 이유 나가고 기억하느니 내 슬픔까지도 사랑하기 내 슬픔까지도 행복했다. 박경리에게 시는 그냥 태어난다는 느낌이라고 하십니다. 바람을 질러서 풀숲을 헤치고 생명의 입김과 향기와 서러운 사연이 내게로 와서 뭔가가 되어지는 것만 같았다며 그러나 늘 미숙하고 넋두리 하소연도 적지 않아 발표할 때마다 꺼림칙하고 쑥스러웠는데 시를 쓴다는 것은 큰 위안이고 자정적 과정이기도 했다 고백하십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송두리째 빼앗겼던 저 옛날 일제강점기. 학교라는 조직 속에서 몰래 시를 쓴다는 것이 유일한 자유의 공간이었고 6.25 고난의 세월 속에서는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했다는 시. 평소에는 가족에 대한 얘기를 삼가셨던 작가이지만 시를 통해서는 가족들의 면면을 소상하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17살 어린 나이에 결혼했어도 자녀가 없어서 죄를 올린 후 낳았다는 자신의 탄생 비화, 태어난 시와 띠를 통해 거친 세월이 일찌감치 예견된 팔자 세인 운명에 대한 사연들도 밝히고 있습니다. 어머니 사는 법에서는 내 것 아니면 길가 개똥같이 보인다는 어머니 평소 생각을 첫 식구로 올립니다. 그러한 성격이 피난 가는 와중에도 외상 정리를 깔끔하게 한 결과 세상이 좌우로 갈려 서로 해코지할 때임에도 화를 면하게 하는 기적을 보게 되지요. 박경리는 세상에 자신을 알리는 대신에 시 속에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갔었고 시를 통해 작가의 모습을 우리는 그나마 알게 되는 기쁨을 갖게 됩니다. 그의 시는 장시인 것도 많아서 그 안에 서사가 담겨 있는 특징이 있는 편이지요. 사위가 옥에 있을 때의 비화도 작가 본인은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당시 사회 전반에 대한 저변의 얘기를 알고 있는 사회부 기자를 통해서 듣다 보면 입을 열지조차도 못한 참담함을 알게 됩니다. 사람으로서 겪을 수 없는, 여자로서 결코 들으면 안 되는 막말을 문단 후배들과 동지라는 사람들에게 듣게 된다면 옛날의 그 집에 나오는 대문 밖
으르렁거리는 짐승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되지요. 산골 창작실의 예술가들. 멀리서 덜어 보기도 하지만 방 안에서도 나는 그들을 느낄 수 있다. 눈두끼를 나란히 줄지어가는 아이들처럼, 혼신으로 몸짓하는 새 새끼처럼, 잔망스럽게 혹은 무심하게 머물다가는 구름처럼 그들은 그렇게 내 마음에 들어오는 대상이다. 회총 골짜기를 떠나 도시로 가면 그들도 어엿한 장년, 중년 모두 한 몫을 하는 사회적 존재인데, 우습게도 나는 유치원 부모 같은 생각을 하고 모이 물어다 먹이는 어미새 같은 착각을 한다. 숲속을 헤매다 돌아오는 그들, 식사를 끝내고 흩어지는 그들, 마치 누에 꽃이 속으로 숨어들듯 창작실 문 안으로 사라지는 그들, 오묘한 생각 품은 듯 청결하고 젊은 매같이 고독해 보인다. 언제나 당신에게 가장 엄격하셨으며 또 가장 자유인이기를 소망하셨던 어머니 모습이 남은 시들, 불꽃 같은 정열로 분노로 사랑으로 생애를 사셨고 한 땀 한 땀 바느질 하시듯 수 놓으시듯 정성으로 글을 쓰셨다. 글쓰기를 통하여 삶을 완성하시고 죽음도 완성하셨으니 평안하소서. 딸은 어머니께 유고 시집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문필가. 붓 끝에 악을 녹이는 독이 있어야 그게 참여다. 붓 끝에 청풍 부르는 소리 있어야 그게 참여다. 사랑이 있어야 눈물이 있어야 생명 다독거리는 손길 있어야 그래야 그게 참여다. 붓끝으로 악을 녹이는 독도 시원한 바람도 부르고 다독거리기를 원하셨던 분. 땅과 하늘과 사람이 어우러지기를 진정 바라던 박경리 시인의 생명사상이 5월 한 달도 이 자연과 사회와 우리 가정에 넘치기를 시로 안부 전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